자,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그 계속 잃으셨잖아요. 17년간. 예. 그리고 그런 데에는 뭐 뭔가 그동안의 어떤 투자 기법,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안 샀거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위험한 테마주, 뭐 잡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잘못된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샀으면 떨어지면은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또 사면은 그렇죠. 뭐 사 모으면 좋은 거잖아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박을 했던 거죠. 그때는 제가 또 이제 똑같았지만 친구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가 아파트를 샀대요, 이번에. 네. 막 와서 나 아파트 하나 샀다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몇 평짜리 샀어? 모른대요. 거기 그럼 몇 층에 있는 건데 모른대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건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주식의 퍼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몰라요. 퍼가 뭔지도 모르죠. 예. ROE는 어느 정도야? 몰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대야? 시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박으로 했다라는 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팔 줄만 알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종목 자체가 나쁘고 안 좋고 모르죠, 그것도. 이것도 떠나서 아예 모르고. 예,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하면은 오른다고 하면은 오를 거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고 포인트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주린이에서 탈출해서 준현이가 됐던 거는 책 덕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고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잖아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로 잃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써놓았던 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투자를 했으니까 바보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지금 인제는 체크하는 것들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이제 워런 버핏의 스승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포기한 게 있는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충분한 어떤 그런 주식을 사라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고, 필립 피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멘탈은 그런 식으로 별로 멘탈이 나아질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과거의 재무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왔고 또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네.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아마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았겠죠. 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주식을 사면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는 탁월한 기업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은 알겠어요. 적당하게 그냥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고 이런 회사들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차나 그렇죠. 뭐 이런 알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기업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 가치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현 투자자문이라는 곳에 박성진 대표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이걸 빗대서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탁월한 기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은 적당한 기업을 탁월한 가격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라도 가격이 아주 탁월하게 낮았을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나는 또 결정적으로 탁월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예, 가치도 모르고, 탁월한 기업도 모르고, 탁월한 가격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한 회사라는 것, 그리고 이 정도면 주가 차트를 보니까 고가와 저가의 중간 정도 있어요. 그럼 뭐 적당한 가격인 거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가 이제 제 투자 철학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주식 투자로. 그렇죠. 예, 그냥 적당하게 잃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세븐 스플릿이 접목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접목이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생각에 아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장기 투자하고 이제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그 회사가 가진 원래 가치보다 낮아졌을 때 사서 그 가치가 수렴했을 때 그럼 올라갔겠죠. 그때 이제 파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이고 평범한 저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죠.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은 계속 흔들리다가 또 박스권 같은데 갇히기라도 하면은 이건 안 되나 보다. 뭐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투자법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뭐 워낙 많이 듣던 예. 얘기니까. 근데 알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거를. 알면서도 내 지식은 책이나 뭐 유튜브 방송, 이렇게 8.15 모니터 같은 좋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았어요. 최준철 대표님도 좋은 말 하시고, 배한진 대표님도 좋은 말 하시고, 알겠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내 멘탈이 못 쫓아가. 네,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이 뭐냐면은 어떤 원칙을 내가 지키고 나서 네. 그 원칙을 내가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원칙,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상황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예.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상 알람 얘기를 이제 책에다도 써놨는데 내가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내일은 7시에 꼭 일어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어떤 유명한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인데. 그런데 아주 간단한 시스템만으로도 이걸 통제가 가능하죠. 기상 알람을 켜놓으면 7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핵심인 어떤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거를 내가 원칙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세븐 스플릿의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는. 근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가치 투자의 여러 가지 그 투자의 구루들이 얘기했던 7가지 정도의 1타 7피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븐 스플릿 영어를 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7개로 분할해라 이런 계좌를 얘기네요. 나누는 거예요, 7개로. 7개로 계좌를 만들어라. 우리 보통 한 계좌에서 거래하거나 그렇죠. 그러는데 계좌를 7개 만들고 그렇게 거래를 해라.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승률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 투자의 고수라면 이 승률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연이라고.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고, 물론 이제 달러 투자는 아까처럼 되게 성공을 했지만 지금 제 목표 수익률은 그 배당 수익률 한 4%에다가 연간으로요. 4%에다가 시세 차익으로 한 6%를 더해서 연간 10% 정도가 목표예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식 투자로 뭐 자산 증식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월 300 정도가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4%의 일찍 은퇴하고 4%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계속 거두면 그 돈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10억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럼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10% 정도면 그게 한 4억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는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한 10% 정도 수준이고, 하지만 시장이 좋으면 뭐 아까 17배 된 것처럼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포커스는 포커스는 잃지 않는 거 일단 맞춰 놓고요. 뭐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는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안전 마진을 갖춰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그 제가 원하는 그 현금 흐름 창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도박의 이야기를 하고 도박에서 이 아이디어, 이 투자법을 따오셨다 그래가지고 도박하면 우리는 뭔가 무식하게 베팅하고 그 뭔가 대박을 노리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한 번 상한가 가면 뭐 30%, 20몇 프로 금방 보니까 수익률을 몇 배 이렇게 높이 잡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도 많이 하는 얘기, 이제 그런 꿈 같은 수익률을 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종목을 샀었으면 2배가 됐을 텐데, 뭐 어떤 종목을 샀었으면 뭐 몇 %가 올랐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해요. 네가
샀으면 당첨됐을 로또도 매주 발표를 하고 네가 베팅했으면 돈을 2배, 3배, 한 100배도 딸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런 카지노 도박판도 매분, 매일, 매시, 매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은 하지만. 그렇죠. 그런 기회들은 많아요. 그 뼈 때리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마이너스. 근데 이제 아마 그 세븐 스플릿 이 원칙을 이해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17년간 계속 돈을 잃었을 때는 우리 저자님도 아마 그런 마인드 아니었나요? 많이 그렇죠. 돈을 벌겠다. 예,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그렇죠.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는 도박 같다라는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는 투자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도박도 안 해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 예. 도박도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위험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도박이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도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그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얘기, 그거 참 재밌는 주제인데 한번 얘기 좀 이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뭐 투기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한데, 손실의 확정 권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지노에서 쉽게 홀짝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홀짝 게임을 하는데 내가 홀에 돈을 걸었는데 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돈을 카지노에서 가져가겠죠. 그렇죠. 내가 내 손실을 확정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의 딜러한테 있어요. 딜러를 아무리 슬픈 눈으로 쳐다봐도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5억 원이 됐어요. 물론 은행에서 뭔가가 액션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갈 수도 있고 손실을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플레버리지로 해도, 제가 그렇게 벌었으니까 네. 플레버리지로 해도 되지만 주식 투자 그리고 달러 투자까지 포함해서 노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 투자 7원칙이라고 책에 이제 뒷부분에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1원칙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주로 마진콜이나 반대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 손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손실의 확정 권한이 증권사에게 넘어가요.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예. 뺏기는 거지. 그렇죠. 그냥. 그 순간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그 손실을 확정짓는 게 나에게 달려있냐, 그렇죠. 상대에게 달려있냐, 그렇죠. 그 차이. 예. 그러니까 제가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가가 막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확정된 거 아니니까. 저도 2008년도에 그 마이너스 95%를 확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 두세 배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내가 그걸 도박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박과 투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 뭐 짧게 저 단타 많이 하니까 단타 치는 게, 테마주에 사는 게, 이런 게 투기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 권한을 빼앗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주식과 투자의 어떤 그 차이점을 만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도박이 되죠. 바로 도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내가 쓴다는 것 견딜 수가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레버리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대출이 있거든요. 담보 대출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안 갚고 이 돈을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레버리지죠. 근데 여기서 또 미수나 신용을 쓰면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치. 곰 레버리지가 되겠네요.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건 컨트롤 가능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가능한 이런 레버리지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세븐 스플릿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투자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달러 투자는 17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하락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어떤 근거나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도 믿음이 없고 내가 잘 산 건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다가 상장 폐지 같은 게 벌어지면 그렇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치 있는 자산을 해서 이제 일단 막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산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제일 효과적으로 그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가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치 있는 자산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세븐 스플릿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치 있는 거 아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네. 방식이냐면은 서울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예요. 32평짜리 아파트를 한강변에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자산이죠. 사람들이 알 거예요. 비싸죠. 그런 아파트가 5억 원에 파는 거예요. 사야죠. 사고 싶죠. 그렇죠. 뭐 네. 10억짜리인데 5억이 그게 막 멘탈을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죠. 자,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5억 원에 샀는데 이게 3억 원으로 하락해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억으로 할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5억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분할 매수의 방법은 물타기 5억 원짜리 하나 더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양도세도 없고 그 취득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전제예요. 주식 투자처럼. 주식 투자 뭐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억짜리를 샀는데 5억 원으로 떨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7억 정도로 다시 반등을 해요. 이런 경우에 두 개를 보통 사람들이 평단가라고 하죠. 7억 5천에 두 개를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식 투자도 내가 현대차를 100만 원에 사고 또 50만 원에 사면 두 개를 더 해버린단 말이죠. 한 계좌에서 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평단가 이상이 돼야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내가 10억에 산 아파트는 있지만 투자자를 이제 분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산 투자자의 5억 원짜리 아파트는 7억이 됐으니까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 분할 매수의 방법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이게 7억 5천 이상이 됐을 때 팔죠. 만약 팔게 되더라도. 예. 그런데 이 7억 5천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죠. 다시 5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또 기다림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억 원에 사고 5억 원에 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7억 원으로 반등을 했을 때 넘버 2라고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넘버 2가 산 5억 원에 산 아파트는 2억 원의 차익을 만들어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러다가 내가 팔면 오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내가 팔면 어때요? 좋죠. 넘버 1이 10억 원에 산 아파트는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운이 안 나쁘게 내가 팔면 다시 이제 내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게. 네. 그러면 다시 5억 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또 사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번은 제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넘버 1에서 산 어떤 종목이나 아파트든 뭐가 됐던 이 종목들은 한 30%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가치 투자가 너무 나한테는 버거운 거죠. 멘탈도 흔들리고. 그런데 넘버 2, 3, 4, 5, 6, 7 얘네들은 프로 단타꾼들이에요. 플러스만 나면 넘버 1보다는 무조건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넘버 3는 넘버 2보다 또 싸게 샀을 테고. 한 넘버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올해 그랬었는데 사자마자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밑에서 샀더니 한 넘버 3 정도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더니 한 17%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넘버 1까지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이제 투자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하나의 계좌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평단가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싸게 산 건데도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이제 뭉뚱그려져 가지고. 근데 이제 계좌를 분할해 버리면 5만 원에 산 삼성전자, 4만 원에 산 삼성전자, 또 3만 원에 산 삼성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에 산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계좌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을 샀다 해도 네. 그게 뭐 50% 그래 하락했다 치면 네.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 되면은 팔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예. 새로 사서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합치지 마라 투자를 그렇게 7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예, 예. 같은 종목일지라도 사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다 1번이 틀린 산 거예요. 현대차랑 2번이 산 현대차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는 되게 싸게 산 현대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네. 그 계좌마다 볼 때마다 거래하려는 그 심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번 계좌는 잘 안 봐요, 그냥. 이거는 장기 투자로 좋은 거리가 묻어두고. 예. 그리고 2번부터는 내가 빨간색만 보면 팔아요. 제가 뭐 책에다가는 제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제 미스터 인베스터라고 가상의 주린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의 주린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3% 정도가 하락했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3% 정도 뭐 상승했을 때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빨간색이면 오늘 기분에 따라서 팔아버려요, 그냥. 근데 그 계좌는 전체 계좌가 아니라 예. 일부이기 때문에 예. 전체에는 또 영향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약한 심리를 이렇게 좀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현대차도 제가 만약에 하나의 계좌에 몰빵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50%를 견디기 힘들었겠죠. 근데 3번 넘버 3가 17%의 수익, 얘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박스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넘버 1이 마이너스 상황인데도 얘가 17%를 달성하는 순간 BEP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장기 투자하고 있어. 난 여기서 단타 치면서 돈 벌어줄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7개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한 2-3개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1타 7P도 그렇고 이 세븐이라는 좀 이제 이 도박에서 또 왔기도 했고 행운의 숫자. 예, 행운의 숫자를 맞춘 거지 꼭 7개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은 제가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시스템을 저하고 투자 철학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실 거 아니에요. 이 독자분들은. 네. 저처럼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는 얘기지 이걸 따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7개일 필요가 없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2개로 만족할 수도 있고 3개, 4개 그렇죠. 해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계좌로 거래하는. 근데 실제로 제가 넘버 7까지 실제 계좌 있기는 있는데 7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넘버 많이 간 애가 한 넘버 5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로그인 하다가 아니요. 요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은행의 통장 개설하면 국민은행의 계좌 하나, 뭐 하나은행의 계좌 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민은행의 뭐 세금 계좌, 무슨 계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키움증권 이제 제가 주 계좌로 쓰는데 키움증권에 딱 로그인 한번 하면은 계좌가 7개가 쭉 떠요, 그냥. 계좌를 분리할 수 있어요? 예,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하고 싶은데 계좌 만드는 거에서 일단 주린이들은 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계좌 하나 만들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단 몇 분 만에 주식 계좌 7개 만드는 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도 증권 계좌만 몇 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HTS 들어가면 나와 있다. 그냥 몇 분 정도면은 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여주려다가 19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릭 몇 번 하면은 계좌가 이렇게 부계좌라고 하죠. 요즘 제가 이제 제 댓글 써주시는 독자분들이 부캐라고 요즘 부캐. 좀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럼 이 부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의 부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고 한번 뭐 이제 이게 실전에서 이제 효용을 입증한 어떤 투자법이라고 생각되시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계좌를 나눠서
그 심리를 우리가 어쨌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니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나를 예. 컨트롤할 수 있게끔 예, 해보는 예. 그런 예. 전략을 쓰는 것도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뭐 카피도 그렇고 따라하기만 해도 뭐 잃지 않는 그런 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이제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예요. 모 헬스 트레이너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뭐가 누군지 난 몰라요. 아니 이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네. 하여튼간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제가 어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매일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먹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20km씩 걸으세요 라고 했어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걸 뭐 따라한다라고 해서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븐 스플릿을 이제 따라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효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부작용은 없다. 네.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셔도 절대 부작용은 없어요. 제가 그건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